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총 94만 7천 명이 5조 7천억 원을 부담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종부세 폭탄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다, 각종 의견이 분분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종부세 논란, 한계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해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꼬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만 부동산 연구소 김민만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폭탄이 될 것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94만 7천 명이 이번엔 종부세 고지서 대상이 됐고 그리고 전체 세액도 지난해보다 3배가량 넘게 늘어난 규모가 됐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폭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당초에 여당에 있는 이 부동산 특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되셨는데 네. 역대급이다, 폭탄이다 이런 붙임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역대급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대상자가 많았고요. 금액이 큰 적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탄생한 이후에 예. 처음 본 현상인데 최근 3년간 흐름만 보더라도 2019년도에 1조 3천억이었거든요. 1조 3,500억에 대상자가 51만 명 정도 됐습니다. 대략. 네, 작년이죠. 2020년에는 대상자가 66만 명으로 좀 늘어났는데 예. 세수는 1조 8천억으로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올해 5조 7천억. 대상자가 무려 94만 7천 명, 거의 100만 명 수준인데 그렇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역대급이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정 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잠실주공 5단지 네.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249만 원을 내다가 올해는 한 389만 원 정도, 한 150만 원 정도. 네, 더 내게 되는 1주택자들은 뭐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주택자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대치동에 이제 음마 아파트 한 채와 잠실주공 5단지를 가지고 있으면 네. 2,7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작년에. 예. 올해는 7,300만 원 정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그렇죠. 되는 3주택 거네요. 아크로 리버파크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잠실주공 5단지를 가지고 있고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8,700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2억 3천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내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겠지만 예. 그 상승폭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 종부세 기준이 상승 요인이 공시가격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세율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올려버렸거든요. 그렇죠.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올려야 될 부분보다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폭탄이 된 것 같습니다. 폭탄이다라는데 이게 폭탄이 아니면 어떻게 보겠냐라는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맞춰놓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없다라는 걸 만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네.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조금 손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 국민의 몇 프로가 되든지 어쨌든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작년하고도 비교해서 네.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의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 징수세액도 크게 증가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이라면은 아무리 전 국민의 2%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2%라고 하는 것도 글자 그대로 전 국민 대비이기 때문에 즉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저 연령층까지 포함한 숫자에서 네. 2%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발생한 현황 자체가 역대급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정부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 국민의 98%는 이번 종부세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2%도 안 되는 비율만 이 종부세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과
또 1세대 1주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뭐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점을 뭐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렇게 쉽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처럼 전 국민의 98%는 관계가 없는 세금이다라고 할 때는 예. 자, 저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전 국민이라고 할 때 이걸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 종부세가 해당이 되거나 안 된다고 하는 주택, 네. 그러니까 주택의 숫자 또는 그 정도 연령대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가질 만한 연령대 분들, 뭐 대표적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들이 일반적인 네네.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달리 놓고, 즉 전체 집단을 달리 두고 종부세 해당되는 숫자를 뺐을 때는 예. 분명히 2%보다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자,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제도가 있을 때 딱 그 제도만 한정해서 보기보다는 네. 그 제도가 함께 연관된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자,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최근 올해부터 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점점 오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했을 경우에도 분명히 재산세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은 기존의 재산세가 증가한 것에 더해서 네. 종부세를 추가로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단순하게 종부세만 떼어놓고 네. 얼마라는 것은 부담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쳤을 때 같이 봐야 된다. 얼마만큼 늘어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증가한다면 네네.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금 뭐 종부세만 내는 건 아니고 다른 세금들도 같이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총량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정말 크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1주택자가 지금 13만 2천 명 정도가 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이들이 한 2천억 원 정도를 낸다고 하니까 단순 계산만 해보면 한 1인당 한 151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셈인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이 액수 자체라기보다는 작년 혹은 재작년보다 너무 빨리 많이 늘어났다라는 데 좀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 뭐 시세 반영이라든지 네. 또 종부 세율이라든지 과세 표준 뭐 이런 부분들을 손봤기 때문에 뭐 손봤다라는 표현이 일정하게 그 상향을 시켰죠. 네,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도 200에서 한 300%로 지금 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좀 양분해서 저는 보고 싶긴 합니다. 뭐 1주택자하고 2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유 기간이라든지 뭐 연령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또 공제를 받는 네, 그런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한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수준의 주택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하게 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임대 시장에 대한 그 불안정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대선을 앞둔 그 시장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그 기대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대부분 많은 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네. 또 내년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10.37% 정도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역시나 그 1주택자라고 해도 지금 되어 있는 가격보다도 종부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기존의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고가주택 그 지역들에서만 이런 종부세 대상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중랑구라든지 은평구 또 동대문구에서도
종부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뭐 보도로 보니까 최근에는 그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는 종부세 대상자들이 없었는데 네. 새롭게 이제 종부세 대상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네. 종부세 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아까 지적한 그 공정시장가율 비율도 올해는 95%지만 네. 내년에 이제 100%가 또 되거든요. 오르는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1주택자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시세 반영률도 2025년까지 2에서 3% 정도 계속 상승을 하는 추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하고 또 미래의 그 주택 가격하고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1주택자들도 그런 불안 심리가 시장에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뭐 실수요자라고 판단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시가격도 오르고 또 세율도 오르고 공정시장가 비율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산식들이 다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다 곱해서 만들어진 이 숫자는 또 오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사실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1주택자들은 사실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시장 가격 내가 올렸냐라는 불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주택자들도 불만이 많죠. 다주택자들이야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한 채 거주하는 갖고 집을 있는 가지고 거예요. 있고 예. 추가로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1주택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세에 살거나 자가 거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렇죠. 나는 자가 거주를 선택을 한 것이고 네. 집을 살 때 취득세 내고요. 매년 재산세 내고 팔 때는 또 양도세도 내는데 그럼요. 왜 종부세를 내야 되느냐? 정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부담이 많지 않아.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1주택자 시가 25억 원 정도 아파트 세 네. 부담이 한 50만 원 수준이다 평균으로. 제가 계산해봤는데 한 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왜 50만 원이 나왔냐면 고령자 공제 같은 걸 아마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 60에서 65세, 70세 넘어갈수록 이제 공제가 커지게 되고 그렇죠. 장기 보유하면은 공제가 커지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은퇴자라는 거죠. 그렇죠. 소득이 그러면 없으신 분들이 많겠죠.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소득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하나 가지고 네, 있고요. 네. 한 20년 전에 사가지고 20년 전에 한 몇 억짜리 사가지고 지금 이제 30억 이렇게 올라간 올라온 건데, 아파트들인데 가격이. 이게 지금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이조차도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담에 대한 강도는 상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9억에서 12억까지 이제 공제 네. 한도를 늘리긴 했지만 네. 그러면 12억까지는 괜찮고 나머지 분들은 세금을 내도 되느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빼야 되고요. 저는 다주택자들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주택을 뺀 다음에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 있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마라고 한다면 집 팔고 지금 전세 가라는 얘기죠. 예. 지금 전세 가격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세 시장도. 그래서 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아예 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좀 고려해 줄 만하지 않을까. 그냥 공제 80% 해주니까 문제 없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네. 좀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1주택자들의 불만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매년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6월 1일자에 뭐 이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집이 잠깐 2주택이 됐다가 그 이후에 1주택으로 풀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1주택자인데 그때 그 시점에 하필 2주택이 잠깐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난 2주택이 아닌데.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네,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제도는 전제를 하는 것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은 투기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적 2주택 같은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일부에서는 그 일시적 보유 기간을 이용해서 네.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 간의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네. 투기다라는 전제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은 현 시점에서는 굳이 일시적 이주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감면을 용인을 하거나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다.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시적 이주택자라는 게 사실 이게 뭐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계속 일시적 이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용인을 해주지 않고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계속 불만으로 좀 남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 뭐 고향이라든지 직장, 그다음 상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저도 뭐 그 부분은 참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정하게 연구원님 의견하고 좀 동의를 하는 게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그 핀셋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그 문제점을 가지고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생겼다라고 또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네. 지적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에 따라서 뭐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꾸 만지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자꾸 여러 뭐 꼼수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자꾸 땜질식 처방들이 나오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문제점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되겠다라는 네네. 그런 뭐 기조들을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자꾸 그 핀셋 수치를 9에서 11억으로 또 조정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조정되지 않을까, 향후에는 또 낮춰지지 않을까 이런 자꾸 기대 심리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일정하게 이제는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세계적인 그 트렌드라고 하죠.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사실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올려주는 거는 맞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지만 지금 그 다주택자라든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불만은 뭐냐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도세도 너무 무겁고요. 그렇죠.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세금 부담들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유통할 수 있는 거래세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율을 9억에서 11억 뭐 많은 종부세 대상자의 숫자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그 숫자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지를 하고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 부분들을 낮춰준다라면은 그런 뭐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뭐 양도세는 잠겨 있는 상태에서 자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그 대상자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불만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뭐 일종의 뭐 탈출구로 이제 증여나 이런 것들을 또 택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것 중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집을 내놓고 그러면 세입자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혹시 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정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예요. 근데 사실 최근에 뭐 서울에서 월세 비중도 늘고 있고 월세 부담도 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과연 정부가 말하는 대로 단순히 다주택자의 세입자의 어떤 세 부담 전가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제한적이지 않겠죠. 아니 뺨 맞는데 네.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 세 어디서 부담이 늘어나면 하려고 할 어떤 거 식으로든 아니에요? 전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위험 관리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을 네. 전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월세나 이제 전세금을 올리든지 월세를 그러니까요. 올리는 방법이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 뭐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종부세 낼 돈을 미리 좀 세이브해두는 방법인데 그거는 전문직이나 굉장히 연소득이 높은 분들 아니면 그냥 자산이 많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고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뭔가 회피하려고 하면 지금 양도세, 중과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과세에 맡겨서 팔고는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8천만 원 고지서 받으면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82.5%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10억 원, 20억 원이 남았는데 10억 원 남았더라면 8억 2천 정도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위험 회피도 막혀버리게 되고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제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한다라고 포트폴리오가 많아질수록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유일한 방법은 증가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방법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증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 되면 임대차 계약 이제 2년이 1 플러스 1 되면서, 지난 네. 2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 8월 되면 그러면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증가를 시키지 않으면 또 4년 후에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못 올린 거 플러스 앞으로 4년 동안 올려야 못할 될 거를 것까지 또. 합쳐서 올리기 때문에 내년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압박이 되면 결국엔 또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이 종부세 부담 증가는 세입자들한테는 좋은 영향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부가 말한 대로 제한적이라면 뭐 다행이죠. 사실 네, 다행일 겁니다.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저희가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는데 그럼 세입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 세 부담을 그러니까 전가된 금액을 감당 못할 때 대출을 해야 될 텐데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이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에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전세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분은 반전세 혹은 월세로 또 전환하게 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하락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제한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기재부에서 표현한 대로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만약에 월세로만 한정한다면 네네.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분명히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전세를 살 수만 있다면 네. 전세를 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네. 식의 이유로 해서 지금의 거주 지역은 유지를 하고 싶은데 전세금을 맞추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런 경우에 반전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네. 전세금 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한 개 임대 물건에서 그렇죠. 이제 전세금과 반전세로 월세가 들어가는데 네. 만약에 월세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면 네. 이 전세금 자체가 뭐 일종의 보증금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의 양상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네. 분명히 종부세가 그 일부 월세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가되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 당장 1년, 2년 내에 발생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예.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뭐 숫자들을 몇 개 봐도 강남처럼 이렇게 고가주택 많은 곳에서는 벌써 월세로 전환되는 곳이 많고 그 월세가 저는 숫자를 좀 보고 놀랐는데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 사례들도 막 속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20억에 뭐 월세 2,7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성동구의 모 단지도 있고 서초구 반포자이도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보니까 글쎄요 월세도 이제 1,000만 원씩 줘야 되는 시대라면 이런 걱정을 단순히 기후에 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그 숫자를 말씀드리시는 게 전형적인 그 조세 귀착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라는 게 사실 뭐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있고 또 임차인 우위의 시장이 있는데 현재 네. 시장에서는 지금 임대 물량들이 유통되는 임대 물량들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임대인들이 그 시장 안에서 싸움의 주도권을 임대인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임대료를 일정하게 종부세에 대한 그 금액을 부담을 시키는 건데요. 그런 네. 것들이 현장에서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임대 수요들이 풍부한 지역들, 뭐 소위 말하는 뭐 학군지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중심지 주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증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서울에서는 증여 건수가 좀 일정하게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그 기저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착시적인 느낌도 있겠지만 이런 그 증여 건수가 지금은 뭐 수도권이 더 늘어났고요. 또 지방권 같은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수치를 본다라면은 그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수도권도 지금 서울의 추이처럼 뭐 종부세 대상자가 향후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뭐 세종시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빨리 많이 오르니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수도권 시장에도 임대 시장의 물량들이 풍부하냐라고 봤을 때는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수요들로 봤을 때는 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의견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 부담에 대한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논의가 나온 것들이 네. 이런 임대 시장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임대차 3법이 내년 8월에 또 이제 재갱신하는 그런 신규 계약하는 시즌이 네, 도래를 하다 2년씩 보니까 이 시장에서 종부세 속도 조절이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들어받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뭐 적었다고 해도 이제 다주택자들,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집 여러 채 갖고 있지 말고 이 돈을 그냥 한 채, 그 대신 좀 고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내가 세부담을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지게 될 거고, 그러다면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요한 시장들에 대한 또 다시 몰림 현상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지서 한번 받아보면 아마 2주택자들은 기본 한 몇천만 원 정도, 서울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고요. 네. 괜찮아, 내년에도 나는 편한 마음으로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열심히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텐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주택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주택수를 늘릴수록 3주택 세부담이. 이상이 되면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되고요. 네. 정 2주택을 가져야 된다라면 세입자한테 증가시키기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가겠죠. 그렇다면 강남이나 목동이나 굉장히 선호 지역들, 집값이 비싸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들. 이번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불수능으로 이제 굉장히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서 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학군 좋은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야겠다. 아니 뭐 아까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3년, 5년 정도 그 정도 지불할 능력이 되는 분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또는 똘똘한 두 채 정도는 가지고 가겠지만 그 똘똘함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른 주택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거나 네. 매매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상승의 기대감이 있으면 증여가 더 활발하게 될 것이고요. 네. 최근에 변곡점 논란도 있는데 주택 시장이 좀 침체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매매를 할 거예요.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이나 외곽 지역부터 오히려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정부에서 잡고 싶어하는 강남, 네. 서울의 인기 지역들은 더 견고하게 버틸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 어떻게 보면 보호가 필요한 지역들은 더 빨리 하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바람대로는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주택자들을 투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주택자가 뭐 1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는 정부의 생각대로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결과적으로 뭐 강남이나 이런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공고해진다는 거는 정부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네. 주택 가격도 좀 낮추고 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더 밀어 올립니다. 자, 왜 그렇게 가격이 더 오르나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종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집을 뭐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거주하는 집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채 정도는 임대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아니라 네. 주택 개수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주택 개수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택을 줄이게 되면 예. 일단 금액이 그러니까 일단 자금이 좀 더 여유로워지겠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대장주 집을 사거나 네네. 혹은 지역을 바꿉니다. 상급 지역으로. 아.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대장주 주택은 또 한정되어 있죠. 그렇겠죠. 상급지로 올라가다 보면 또 위의 상급 지역들은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전에는 대장주나 최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적었었는데 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대장주와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더 벌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쪽 주택들은 어차피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럼 그쪽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네. 그게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종부세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엔 어떤 양상이 되냐면 자, 이런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 일종의 계층화가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계층의 고착화가 예. 오히려 더 촉진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글쎄요, 이게 정부가 바라는 의도였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제 부동산 이슈가 당연히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안정세를 찾았고 이 마지막 임기 끝까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지표들은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집값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오래됐죠. 네, 굉장한 그 상승 추이가 장기간 됐기 때문에 네. 이런 피로도가 있고요. 그다음 보통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이 되면은 뭐 100%가 되지만 또 200에서 300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은 50%밖에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비율로만 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수치로만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평가를 한다라면은 어떤 오류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안정화라는 언급도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이라든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고점이라는 시그널이라면은 조금 걱정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안정세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잠깐 정체됐다가 또 오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의 가격을 가지고 예. 뭐 정부에서 자꾸 언급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아까 뭐 그래프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에 있는 그 전체적인 뭐 가격 상승 추이라든지 매매가 변동률 봤을 땐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그 서초를 비롯해서 강남 3구, 용산, 마포 같은 경우는 네. 평균 전체 그 상승률보다 더 높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의 안정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종부세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지금 가장 그 고민을 한다는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리에 대한 이 부분도 일정하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전만 해도 금리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지만 분명히 지금 가격 추이에는 뭐 그 피로감도 있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압박감도 상당 부분 있을 거로는 예. 보여집니다. 거기에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그 조정이라든지 이런 국면으로는 들어간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변수 그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그 조세에 대한 그 정가라든지 또 전세 대책에 대한 그 순항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또 3기 신도시의 공급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지고 이런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그 안정세 국면에서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뭐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도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공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정세 맞습니까? 최근에 주택시장 분위기를 보면 상승폭이 둔화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많이 올랐다가 많이 안 예. 오르고 어느 정도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총량 규제라든지 그렇죠. 지금 종부세 폭탄까지 맞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대통령 발표를 보면서 국민과의 대화죠.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분명히 2019년도에
원상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초전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원상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2019년에 원상 회복이면 2017년 수준까지 가겠다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이 올랐죠. 많이 한 2배 올랐죠. 정도 예. 올랐고 지금 시점에서 안정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안정기란 건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많이 내리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치를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안정을 유지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급등세가 고착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데 그렇네요. 이걸 인정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올랐는 거는 정상이라는 건지 하향 안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향 안정을 시키겠다는 건지 굉장히 좀 불명확했기 네.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상승이 둔화가 네. 됐고 이제 고점을 찍은 것 같고 변곡점이 지나서 이제 하향으로 가고 있는데 적어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되돌릴 노력을 하겠다, 되돌리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되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잡는구나. 그냥 지금 가격, 시세를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시청자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예. 이거는 좀 잘못된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시그널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좀 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메시지가 없이 그냥 좀 안정세, 하향 안정세를 가겠다. 하향 안정세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를 모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뭐 일단 사과와 또 이사 대책 같은 것들이 좀 일찍 마련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까지는 했지만 또 이런 안정세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바라보는 사람의 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금년도에 가장 건설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자재 가격. 네, 그리고 연초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것이 철강제 가격입니다. 네, 네. 공사에 쓰이는 철근 같은 것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가격이 통상적으로 톤당 뭐 6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네, 올해 좀 피크를 찍었을 때 톤당 1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시 1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을 앞둔, 그러니까 즉 건설공사의 비수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 가능성도 있는 시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60에서 150을 찍었다가 다시 100 정도로 왔습니다. 네. 어떤 지점을 안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나 수치를 해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면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안정이라고 잡으실 건지 그렇죠. 그런 내용이 좀 따라야 됩니다. 네, 시장에 좀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던져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여느 정부보다 이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또 인허가 물량 또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뭐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지점이었는데 사실 입주 물량이 많았다는 거는 뭐 이전 정부에 이제 인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가 됐던 것일 거고 현 정부에서는 인허가 물량이 줄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는 그렇게 충분한 안정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인허가 난 게 이제 입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하락하는 추세는 맞긴 합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입주될 수 있는 물량들이 지금 당장은 입주 물량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몇 년 뒤에 이제 그 미래에 있는 입주 그 물량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주택 시장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그 공급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만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과정 안에서 상당 부분 규제가 많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규제로 인해서 다양한 그 아파트 관련된 상품들이 개발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네. 또 사업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 그 안정세라는 것의 불안 요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인허가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3기 신도시까지도 속도를 못 내고 또 도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 복합 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공급되는 뭐 작은 수치의 그 물량들이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다른 주택 상품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청약 물량, 청약 광풍이 일어나는 것들이 예. 이런 요인들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안정세가 이 공급 물량으로 뭐 과연 그 하향 이어질 수 안전으로 있을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하는 것들이 이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인허가가 줄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정부에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정부가 사실 상당히 믿고 있는 지점 중에는 3기 신도시가 그 중심에 있을 텐데 3기 신도시는 사실 차기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에나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과연 이 가격 혹은 시장의 안정세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가 공급 물량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대통령께서 이제 인허가 물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허가 물량이 있고요, 착공 물량이 있고요, 그렇죠. 입주 물량이 있는데 예. 인허가 물량은 인허가를 받아도 착공까지 이어질 때는 또 흑수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상당히 줄어들고요, 또 완공될 때까지는 또 상당한 타선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기 걸리고요, 또. 때문에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시장 당장에 영향을 주는 건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주 물량 추이를 보면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작년에 반토막이고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고요. 2024년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렇죠. 지금 한 3년, 4년이 문제거든요. 입주 물량이. 근데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 충분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네. 이전 정부에서 충분히 인허가를 해서 진행된 부분이 입주가 됐고요. 서울 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최근에 가장 꽉 막혀 있거든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자체가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급 물량 그동안 충분하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제 믿는 구석이 3기 신도시입니다. 네. 사전 청약도 하고 있는데 네. 3기 신도시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이 인천 계양하고 하남 교산밖에 없거든요. 한 50% 정도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 평가 중이에요. 지금 아직도요? 감정 평가 중이어서 언제 본 상당히 청약을 더디다라고 하고 봐야 되겠네요. 뭐 정부 계획은 2024년에 본 청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4년에 가능한 지역이 아마 인천 계양이나 하남 교산 일부 지역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2024년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2028년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입주 물량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바닥 난방을 허용해주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지만 역시 역부족이고요. 오히려 투자 광풍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서 예. 지금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조차도 지금 신도시 개발이 가장 쉽거든요. 주택 공급에 그냥 보상해주고 수용하고 개발하면 가장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더 푸시를 가해서 좀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안심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더 안심해서는 안 노력을 된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공급이라는 건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염두해 두시는 부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혹시 뭐 정책이 바뀌는 기점이 마련이 될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일단 현재는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 이런 심리가 좀 팽배한 것 같은데 향후 정부의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지금 집이 필요하시거나 집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좀 스탠스를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앞서 말씀하셨던 네. 이번 정부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대다라는 뜻은 예. 사실 그 같은 시기에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입주 물량은 역대 최대였지만 이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예. 이만한 물량이 계속 공급이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인허가 물량 보시게 되면 똑같이 갈 안 것 그럴 같지는 것 않죠. 같거든요. 예. 네, 자 이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집값이 크게 내려갈 요인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않다.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는 자 지금 어느 쪽 그러니까 양쪽 후보들이 다 공통적으로 네네. 주택 공급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내고 네, 있습니다. 250만 호를. 네, 단지 뭐 이렇게 방식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그렇죠. 하지만 어느 쪽이건 간에 실제로 이 계획 물량들이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바뀌기까지는 다음 정부 임기인 5년도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주택이 없으시거나 네. 혹은 주거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의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도 네.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역시 청약밖에 없을 것인가, 이 바늘구멍을 뚫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선 거래 활성화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래세를 좀 낮춰줘야지 종부세에 대한 그런 불만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재고에 있는 그 공급 물량들이 있잖아요. 네네. 재고 시장에서도 물량들이 나와줘야 일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화가 될 수 있고 예. 또 뭐 거래세 이런 부분들 그 250만 원이라고 해도 예전에 뭐 아주 그 통치가 강할 때나 강한 그런 수치이기도 하고 네, 또 좀 요즘 과도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많은 대부분 수요자들이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양질의 공급이 안 나온다라고 인식을 해요. 얼만큼 굉장히 좁게 쪼갰다라고 네, 표현들을 하죠. 용적률 높이고 막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질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 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과 정부와의 온도차가 좀 극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좀 뭐 혹은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시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 이은영 연구원,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